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강력한 군대 하나 없이 거대한 제국들 사이에서 무려 450년이나 버텨낸 왕국이 있다는 걸요? 이들의 무기는요, 놀랍게도 칼이나 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름이었어요. 아니, 대체 어떻게 작은 섬나라가 중국이란 일본 같은 거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바로 그 비밀, 류큐 왕국의 정말 놀라운 생존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름이 가진 힘. 모든 건 말이죠. 이 류큐 왕국의 생존 전략은 칼을 드는 게 아니라 바로 이름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중국 기록을 보면요. 이 섬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긴 있었는데 이게 좀 썩 좋은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미지 쇄신, 뭐랄까 브랜드 리뉴얼이 절실했던 거죠. 자, 한번 보시죠. 원래 이름이 리우치우, 한자로는 흐를 류에 구할 구자를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떠돌아다니는 거지라는 정말 모욕적인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걸 류큐, 즉 유리류에 공구자를 써서 빛나는 보석이라는 뜻으로 확 바꾼 겁니다. 와, 이건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죠. 말 그대로 국가의 정체성을 완전히 재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14세기 후반에 당시 동아시아의 최강대국이었던 명나라가 이 멋진 이름을 공식적으로 내려주거든요. 류큐는 바로 이 기회를 잡아서 국제 무대에서 이 이름을 자신들의 외교적 정체성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 새롭고 멋진 이름이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중국 제국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는 말하자면 황금 열쇠가 되어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1372년에 중산왕 찰도가 중국의 책봉 조공체제라는 틀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작은 나라가 중국 황제에게 선물을 바치면 그 대가로 황제가 그 나라의 왕을 인정해주고 보호해주고 또 독점 무역권까지 주는 시스템이었어요. 굴복이라기보다는 뭐랄까 류큐 입장에선 강대국이 보증하는 VIP 클럽 회원권을 따낸 거나 마찬가지였죠. 자, 이 관계 덕분에 류큐는 정말 엄청난 이득을 세 가지나 얻게 됩니다. 첫째, 중국 황제가 너희 왕은 내가 인정한다고 도장을 딱 찍어주니까 국내에서 왕의 권위가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둘째, 아무나 할 수 없는 중국과의 독점 무역길이 열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시 최고 수준의 문화와 기술까지 덤으로 얻게 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거예요. 1392년에 민 36성이라고 불리는 지금으로 치면 최고의 기술자 외교관 집단이 중국에서 류큐로 파견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져온 항해술, 배 만드는 기술, 외교 노하우 같은 것들이 류큐의 운명을 그야말로 완전히 바꿔놓게 되죠. 자, 이제 빛나는 보석이라는 멋진 이름도 얻었겠다. 중국이라는 든든한 뒷배도 생겼겠다. 류큐는 더 이상 변방의 외딴 섬이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번화한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화려하게 변신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조공이라고 하면 뭔가 갖다 바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혀 손해가 아니었어요. 당시 중국에는 후왕방래라고 해서 받은 것보다 훨씬 후하게 돌려준다는 원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공품을 10만큼 가져가면 황제는 답례품을 50, 100만큼 내려주는 거예요. 이건 세금이 아니라 완전히 남는 장사, 즉 투자였던 거죠. 류큐는 바로 이 점을 정말 기가 막히게 활용합니다. 중국 황제한테 선물로 받은 고급 비단이나 도자기를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 가져가서 비싸게 팔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동남아의 향신료나 상하 같은 특산품을 사서 이걸 다시 중국의 조공품으로 가져가는 거죠. 와, 이 중개무역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게 됩니다. 군대 하나 없이 오직 무역만으로 부유한 해상 왕국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던 황금기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대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또 다른 거대한 이웃이 류큐의 문을 거칠게 두드리면서부터였죠. 그게 바로 1609년 일본 큐슈 남쪽에 있던 사츠마번의 침공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류큐의 황금기는 사실상 막을 내리고요. 이제부터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거인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아주 복잡한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이 독특한 상태를 일중양속,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 양쪽에 모두 속해 있다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재밌는 건 류큐를 정복한 사츠마번이 류큐랑 중국의 조공 관계를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도 그 중개무역으로 이득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배는 자기들이 하면서 겉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내버려 둔 거죠. 그러니까 류큐의 상황이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겉으로는 중국 황제에게 인정받는 독립왕국 행세를 하면서 왕의 정통성을 유지해요. 하지만 뒤에서는 일본 사츠마 번에게 세금을 바치고 군사적인 통제를 받는 신세였던 겁니다.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외교였죠. 하지만 이렇게 사실상 주권이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도 류큐가 끝까지 정말 필사적으로 지켜낸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대외적으로 자신들을 부르는 이름, 우리는 류큐 왕국이다 라는 이 정체성이었어요. 이게 바로 그들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생존 무기였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류큐라는 이름은 그냥 누가 던져준 이름표가 아니었던 거죠.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그들 스스로가 선택하고 또 수백 년간 갈고 닦아서 빛을 낸 살아있는 국가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제국들이 힘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던 시대에 류큐는 이름이 방패가 될 수 있고 무역이 칼보다 강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들의 놀라운 전략,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소프트 파워나 국가 브랜딩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